뉴욕 증시는 유가 강세로 엑슨모빌 등 원유 관련주의 강세에 지난달 소비자 지출과 개인 소득이 전월비 증가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집트 반정부 시위가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 증시만이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수급 차질 우려로 3.2% 오른 92달러 19센트로 마감했습니다. 런던 시장의 브렌트유는 200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지출이 전월에 비해 0.7% 증가하면서 6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은 0.4%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1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는 68.8로 16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2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강력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전체 실적이 지난 1998년 이후 세 번째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샘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이집트 사태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뉴욕 증시에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유럽 증시는 여전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만이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한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양재지점 박현옥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일단 1월을 마무리하는 뉴욕 증시 일단은 상승장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집트 사태 때문에 약간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고 이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볼까요? 네,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68.23포인트 상승한 11,891.9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9.8포인트 상승한 1286.12,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3.19포인트 상승한 2700.08을 기록했습니다. 이집트 정정이 주요 관심사항이었는데요. 개각 발표 후 7일이 지났음에도 시위가 가라앉고 있지 않고 있고 이런 불안이 주변 중동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주가가 급락하면서 불안 상황은 거의 다 반영됐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이집트 국가 신용등급을 BA1에서 BA2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고요. 신용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음에도 투자 심리는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침묵했던 이집트 군부가 시위대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선진국도 무바라크 대통령 실각 이후 상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등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라는 평가로 증시가 가벼워졌다라는 뉴스였고요. 미국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경기 지수를 나타내는 PMI 지수가 10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였고요. 엑슨모빌이 작년 4분기 대비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고 발표했고요. 인텔은 반도체집 일부 기종에서 오류를 발견해가지고 3억 달러 매출 타격이 발생했다. 출하를 잠정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경제 지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소비가 점차 늘고 있다. 이게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비자 지출 일단 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 살펴봐야 되겠죠? 네. 미국 12월 소비자 지출은 0.7%, 소득은 0.4% 증가를 했습니다. 12월 소비자 지출이 전월 대비해서 0.7% 증가했다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예상치인 0.5%를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4쿼터 소비는 4년 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4.4% 증가를 했고 개인소득 또한 0.4% 증가를 보였고 4개월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소비가 점점 회복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지표였고요. 미국의 PC 물가지수는 반면에 제자리를 나타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0.7%만 올랐고요. 1959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소비 증가세를 반영한 걸로 보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잘 억제가 되고 있어서 현재 연준의 정책은 유지될 거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시카고 PMI 지수가 16개월 연속 확장세를 걷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장폭도 점차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PMI 1월 시카고 지수는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1월 시카고 PMI 지수가 68.8를 기록했고요. 1988년 7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66.8p 대비해서 상승한 수치인데요. 예상치는 65포인트였는데 이 수치 또한 예상치를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중서부 지역의 빠른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확인된 지표였습니다. 네. 엑슨모빌 역시 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이게 증시에 영향이 됐습니다. 원유값도 급등했는데 엑슨모빌의 실적 한번 살펴보죠. 예, 미국 엑슨모빌 4쿼터 주당 순이익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4쿼터 순이익은 9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1.85달러였습니다. 예상치는 주당 순이익이 1.63달러였는데 이 수치를 상회하는 수치였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51%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4쿼터 매출은 1,051억 9천만 달러였고요. 예상치 1,001억 2천만 달러를 역시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원유, 휘발유 수요 증대 그리고 국제 유가가 상승한 것이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 포드의 순이익, 이 4분기 순이익이 80% 줄었다,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크라이슬러가 지난해 4분기에 손실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예, 현대차, 기아차의 승승장구와는 달리 미국 자동차 업계들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크라이슬러 4쿼터에 약 1억 9,9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전년비 손실은 축소가 되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판매 감소가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고요. 4쿼터 매출은 108억 달러, 전분기 대비해서 2.3% 감소한 걸로 보이고요. 지난해 연간 이익이 7억 6,300만 달러였는데 예상치인 7억 달러는 소폭 상회한 걸로 보입니다. 올해는 순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소폭 상향 전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만이 소폭 올랐고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졌습니다. 이집트 영향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유럽 증시는 약보합을 보였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탁스 유럽 600 지수는 0.14% 하락한 280.05에 마감했고요. 영국 FTSE 100 지수는 5,862.94로 0.31% 하락했고, 독일 닥스 30 지수는 0.36% 하락했고요. 프랑스 CAC 40 지수는 4,005.50으로 0.08% 프랑스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집트 시멘트 회사를 인수한 프랑스 시멘트 제조업체 라파즈는 시위에 따른 우려로 1.5% 하락했고요. 은행주 중에서 바클레이즈 그리고 소시에테 제네럴 등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개별 지점 그리고 현금 인출기가 일부 시위대 표적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은행주의 악재로 작용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루프트한자 등 항공사들도 유가 상승 우려로 주가 하락폭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맥주 회사인 하이네켄은 1억 6천만 유로에 달하는 이집트 사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내 맥주 생산 잠정 중단을 결정하며 신속히 피해 방지에 나섰기 때문에 주가가 소폭 상승했다는 뉴스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의 엑스 지수는 0.11% 하락했지만 하이네켄은 0.1% 오른 36.81유로의 거래를 마쳤다는 뉴스입니다.
네, 국제유가 움직임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급락했다가 이번에는 또 급등했습니다.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데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쓰고 있어요. 네, 지금 유가가 이집트 불안 때문에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TI는 92.1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값은 0.1% 하락을 했고요. 온스당 103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로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유로 ECB가 유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여서 1.3686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달러는 0.4% 하락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77.76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밤 주요 경제지표 비롯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 주요 일정은 12월 건설 지출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예상치는 0.1%로 이전의 0.4%보다는 소폭 건설 지출이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월 ISM 제조업 지수도 58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전 58.5포인트보다는 소폭 감소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1월 자동차 판매는 아직 예상치가 나와 있지 않고요. 오늘 밤 기업 실적은 화이자는 기존에 0.49달러였는데 이상은 0.46달러로 소폭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감소할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세 개 기업은 UPS, 브로드컴, 일렉트로닉 아츠 등은 기존의 순이익보다는 예상치가 소폭 주당 순이익이 상승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대투증권 양재짐의 박현욱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주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반정부 시위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이집트 반정부 시위대가 카이로에서 100만인 행진을 벌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위 중심지인 카이로 타흐리리 광장에서는 천여 명의 시위대가 캠프를 치고 밤을 지새면서 무바라크 퇴진을 요구하며 행진했습니다. 군은 광장 주위에 탱크를 배치하고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시위대가 광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고 민간인들이 조직한 위원회 위원들도 사복 경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전날 시위 현장에 참석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성난 시위대를 향해 모든 국민이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이집트를 외쳤습니다. 엘바라데이는 이날 광장에서 행한 첫 연설에서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변화가 오고 있다며 시위대의 인내와 끈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의 세계적인 명배우 오마 샤리프도 인터뷰에서 무바라크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샤리프는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퇴진했어야 한다며 이집트 국민 전체가 그를 원하지 않고 30년간 집권했으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소요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글로벌 마켓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곡물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수에즈 운하가 있는 이집트는 원유 유통의 주요 통로로 이곳의 수송 차질은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집트 상황은 글로벌 마켓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산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가나 다른 상품 가격이 치솟거나 소요 사태가 다른 중동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는 세계 곡물 가격 폭등, 중국의 금리 인상, 유럽의 국채 위기 등 외부 위협을 그런대로 견뎌내왔지만 이번 이집트 소요 사태로 인한 충격파도 견딜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집트는 미 에너지부에 의해 세계 석유 수송 관문으로 규정된 몇 안 되는 국가이며 이곳의 소요 사태들은 글로벌 유가에 엄청난 충격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집트는 글로벌 곡물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전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이집트가 최근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밀 수입량을 늘리면 결국 밀 가격의 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노무라 증권의 앤 위먼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은 글로벌 마켓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미 우리는 중동 지역의 정권 교체라는 새롭고 예측할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시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내무장관을 교체하는 등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완전 퇴진을 촉구하며 시위는 한층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집트의 새 내각이 구성됐다고 이집트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로부터 사임을 요구받은 하비브 알 아데리 내무장관은 이번에 물러나고 군 출신의 마후무드 와그디가 신임 내무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모하메드 탄타위 국방장관은 유임됨과 동시에 부총리를 겸임하게 됐으며 아흐메드 아불 가이트 외무장관도 유임됐습니다. 재무장관에는 사미르 모하메드 라드와니, 무역장관에는 사미야 파우치 이브라임이 임명됐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이 춘제를 앞두고 귀성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베이징역은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공식적인 춘제 연휴 시작을 이틀 앞두고 중국 전역에서 벌써 귀성 행렬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베이징역은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베이징역을 이용해 기차편으로 전국 각지로 떠나는 사람은 15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교통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운 좋게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표를 손에 놓고 베이징역에 찾은 귀성객들은 고향에 가는 설렘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고향인 지린성으로 향하는 한 20대 여성은 올해 막 졸업을 한 데다 반년 만에 집에 돌아가는 것이어서 너무 기쁘다며 올해 일하는 데 있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설 특별 운송기간인 춘원이 시작된 이후 7억 6천만 명이 도로로, 5,830만 명이 철도로, 850만 명이 항공편으로 각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인들은 음력 설을 연중 최대 명절로 중시하며 설 공식 연휴는 통상 7일간입니다. 그러나 보통 실제 법정 연휴보다 더 긴 휴가가 주어져 실제 춘제 분위기는 이보다 훨씬 길게 지속됩니다. 일본의 신모에 화산이 일주일째 폭발적 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 임박함에 따라 인근 주민 500여 세대에 첫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폭발적 분화가 계속되고 있는 일본 규슈 남쪽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 근처에 있는 가리시마산 신모해봉에 인근 주민 500여 가구에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신모해봉 화산을 관할하고 있는 미야자키현의 지방자치단체인 다카하라초는 화산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하라초는 이에 인근 주민 512가구 1,150명에 대해 피난을 권고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화산 화구의 용암돔이 직경 약 500m까지 부풀어 오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지난 26일 분화가 시작된 신모해봉 화산 인근 지역에서 대피 권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28일부터 직경 수십 미터의 용암동이 지하로부터 마그마의 공급을 받으며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폭발적 분화 활동이 지속될 경우 화구로부터 3km 정도까지 흘러내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한 피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 선박이 8개월 만에 풀려난 데 이어 독일 선박이 현재 피랍 중입니다. 태국 어선과 28명의 선원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지 8개월 만에 풀려난 것으로 보인다고 EU 해군이 전했습니다. EU 해군에 따르면 태국 선박 타이 위안 227호 선주는 선장으로부터 풀려났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해적이 이들을 놓아준 배경이나 조건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선박과 28명의 선원은 지난해 5월 6일 아프리카 섬나라인 세이셸 북동쪽 해상에서 해적의 공격을 받아 피랍됐습니다. 선원들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케냐, 모잠비크 출신입니다. 선원들은 미국 군함으로부터 음식과 물을 제공받았고 선박은 소말리아 해역을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독일 화물선에서는 선원 12명 가운데 2명이 탈출에 성공했다고 나토가 전했습니다. 벨루가 노미네이션 후는 최근 세이셸 북쪽 해상에서 피랍됐습니다. 세이셸 순시선이 이 화물선을 구조하기 위해 발표해 교전이 벌어진 와중에 2명의 선원이 구명정을 타고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이 과정에서 다른 2명의 선원과 2명의 해적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벨루가 해운 측은 해적들이 임질의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해 국제사회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범의 석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반체제 인사도 마음대로 구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바 정부가 정치범 52명의 석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작년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자인 반체제 인사 기에르모 파리나스에 대한 구금이 반복되며 인권 침해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파리나스는 48시간 동안 3번이나 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나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파리나스의 어머니인 알리시아 에르난데스는 AFP 통신에 아들의 반복된 구금 사실을 전하며 파리나스는 몸이 허약하다며 의사들이 휴식을 권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파리나스는 지난해 2월 동료 반체제 인사가 단식을 벌이다 사망하자 바통을 이어받아 135일간의 장기 단식을 벌이며 쿠바 정부가 대규모로 정치범을 석방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쿠바 인권국민화위원회에 따르면 쿠바는 미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양심수를 구금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치적 이유로 이미 체포된 건수가 무려 2,0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쿠바 정부는 공식적으로 감옥 내 정치범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억압을 피해 해외로 빠져나온 정치범들은 쿠바 감옥을 지옥에 비유하며 참담한 실태를 폭로해 전 세계 이목을 쿠바 인권 상황에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해 미얀마에서 20년 만에 실시된 첫 총선 이후 90여일 만에 미얀마 의회 개원식이 진행됐습니다. 군사 정권이 통치하는 미얀마에서 22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가 열렸습니다. 수도 네이피도의 신축 국회의사당에서 시작된 상하 양원 개원식은 삼엄한 경비 속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미얀마 양원의회는 지난해 11월 7일 약 20년 만에 처음 치러진 총선에서 선출된 상하의원 224명과 하원의원 440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약 80%가 군정과 그 후원을 받는 통합단결발전당 소속입니다. 군소 야당 의원들은 군정이 의회를 장악했지만 1988년 이후 처음 의회가 소집된 사실에 더 무게를 두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야권단체 민주주의 민족동맹에서 떨어져 나온 민족-민주 세력의 한 의원은 의회 소집은 미얀마의 민주적 변화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1월 총선 당시 선거 과정이 불공정하고 민주적이지 않다며 참가를 거부했던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이날 의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양원은 이날 군정의 제3인자인 슈에만 참모총장을 하원의장으로 킨 아웅 민트 현 문화부 장관을 상원의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날 14개 지방의회도 양원과 같은 시각에 개원했습니다. 현재 아랍권 국가에서 번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알제리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알제리 장관이 밝혔습니다. 알제리 민족해방청선 당수인 압델 아지즈 벨카뎀은 인터뷰에서 반정부 시위로 홍역을 치르는 다른 아랍권 국가들과 알제리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벨카뎀 장관은 알제리 시위대는 더 나은 사회 경제적 환경을 원하지 튀니지나 이집트,
예멘, 요르단처럼 정치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제리는 이달 초 식료품가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수도 알제를 포함해 여러 곳에서 발생하면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알제리와 국경을 맞댄 튀니지에서는 23년간 장기 집권한 지네 알 아비딘의 벤 알리 대통령이 국민의 거센 저항으로 축출됐습니다. 그리고 30년째 권력을 쥔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도 반정부 민주화 시위의 퇴진 위기에 처했습니다. 델카뎀 장관은 인터뷰에서 알제리 정부는 석유와 가스 개발 수익을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배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을 달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알제리에서는 1992년 총선 선거 결과를 둘러싼 내전이 벌어진 이후 지금까지 비상사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알제에서 가두 시위는 철저히 금지돼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해발 3,000m가 넘는 높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 한 남성이 스위스 실파 플라나의 해발 3,303m 높이에 올랐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프레디 노그로 케이블카 정거장에서 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오직 균형을 잡는 막대기 하나만을 의지한 채 케이블카의 케이블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나쁜 기상 때문에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 외줄 타기를 성공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세계 자연유산에 등록된 기묘한 봉우리 기본군으로 알려진 중국 후난성 장가계에서 줄타기에 도전했는데요. 2년 전에는 독일 최고봉인 해발 2,962m 높이의 주쿠 슈피체에서 이어지는 케이블카 로프 위에서 외줄타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농구 경기 하프타임 휴식 시간에 펼쳐진 덩크슛 묘기에서 사람이 농구 골대를 직접 통과하는 고난이도 고개가 펼쳐졌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피닉스 선즈와 샬럿 보켓츠의 농구 경기 하프타임 휴식 시간 때 피닉스 선즈의 고개 덩크슛 묘기단이 관중들을 위해 공중 회전 등을 하며 덩크슛을 하는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묘기단은 고난이도 기술뿐만 아니라 도약을 잘못 판단해 볼이 머리를 지나가거나 덩크를 실패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신기에 가까운 덩크슛 가운데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것은 한 단원이 골대를 향해 힘차게 뛰어올라 공중 회전을 한 후 몸이 머리부터 거꾸로 골 네트를 통과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같은 고개의 경기장을 찾은 2만여 명의 관중은 환호성과 함께 유쾌한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이혼하자마자 전처가 수백억 원 로또에 당첨돼 한 푼도 나눠가지 못하게 된 불행한 남편 이야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끝낸 제이미 아이젤은 전처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처 트리샤는 남편과 이혼으로 자신의 삶을 비관하다가 지난해 12월 우연히 구입한 로또가 약 24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첨돼 인생 역전을 이뤘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고향 아일랜드를 찾으려 했으나 폭설로 귀향을 포기한 채 우울한 마음으로 복권 한 장을 구입했는데요. 이렇게 우연히 구입한 복권이 운명의 장난처럼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철강 노동자로 일하며 부업으로 시간제 바텐더로 일하는 아이젤은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이유로 당첨금을 나눌 수 있길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트리샤는 복권 당첨 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가족과 축하 파티를 열었지만 아이젤을 초청하지 않았는데요. 미용사로 일하던 트리샤는 정원이 딸린 집 한 채를 가장 먼저 구입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멋진 포르쉐를 갖고 싶지만 돈이 없다면 어느 가난한 한 포르쉐 마니아의 멋진 황급히 포르쉐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르쉐를 몰고 거리로 나가고 싶었던 한 가난한 포르쉐 마니아가 직접 포르쉐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멋진 포르쉐를 갖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던 이는 돈 대신에 자신이 갖고 있는 손재주와 열정을 이용했습니다. 자작 포르쉐 기초틀은 놀랍게도 자전거인데요. 자전거를 뼈대로 삼아 쇠파이프를 정교하게 이어붙였고 실제 크기의 포르쉐를 만든 겁니다.
모형 자동차를 참고해 만든 자작 포르쉐의 동력은 단연 페달인데요. 하지만 페달로 움직이는 자동차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정도의 정교한 외관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입을 가진 남자가 있습니다. 무려 90개가 넘는 연필을 한 입에 물어 세계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연필 많이 물기 세계 기록에 도전한 인도 남자가 92개 연필을 한 입에 물었습니다. 최근 화제 인물로 떠오른 이 남자는 인도 뭄바이에서 교사 겸 작가로 일하는 디네시 우파드야야. 그의 세계 기록 도전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소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연필 많이 잡기, 연필로 탑쌓기 등 이색적인 분야에서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디네시는 인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연필을 구입해 도전에 나섰습니다. 수십 개 연필 더미를 덥석 그는 꾸역꾸역 연필을 남는 공간에 채워 넣었고 마침내 92개 연필을 한 입에 물고 1분 이상을 버텼습니다. 입이 큰 남자의 이색 도전은 성공리에 끝났는데요. 그는 연필을 이용한 다양한 기록 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고향에 가려는 기차표가 없어서 직접 걸어가는 이들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이틀간을 걸어서 고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춘절 기차표를 못 구한 11명의 중국 농민공들이 이틀간 132km를 달려 고향에 도착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지역 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달려서 고향 가자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평소 장거리 조깅을 즐겨해 고향인 허베이성 바오딩시까지 이틀에 걸쳐 달릴 계획을 갖고 있다며 동반자를 모집한다는 글이었습니다. 무모한 시도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 글은 누리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실제 바오딩시가 고향인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 마라톤 귀성단에는 9명이 참가해 고향길로 떠났습니다. 이번 마라톤 귀성에 참가한 이들은 비록 체력적인 한계를 느꼈지만 고향에 간다는 설렘으로 즐겁게 임할 수 있었다며 다음에 재도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이 부통령과 총리를 새로 임명하고 물가 안정과 일자리 대책 등 경제 개혁과 민주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있지만 안팎에서 퇴진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호 국가들로부터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집트 시위 사태가 격화되면서 우리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본격적인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지사 임시 폐쇄 등 비상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6.1% 급등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지만 근로자들의 소득은 제자리를 걷는 등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10년 만에 올해 벤처 등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천억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을 발행합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가 2배 이상, 매출도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준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집트 사태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로 나가고 있는데 무바라크 대통령 지금 사면 초과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방국들로부터도 지금 퇴진 압력을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네, 그 무바라크로서는 참 속이 쓰릴 일인데요. 무바라크 독재 정권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미국과 군 세력으로부터도 정권 이양 압력이 계속 나오면서 그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대통령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튀니지의 제스민 혁명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인데요.
연일 거세지는 이집트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와 반정부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권 이양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무바라크 대통령의 우호 세력들 사이에서도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AFP 통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엊그제 가진 전화통화에서 이집트에 대해 새로운 정권으로 질서 있는 이양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동 정세와 세계 경제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이집트 소요 사태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놓지 않고 있는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애둘러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캐머론 총리 외에도 터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각국 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집트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런 전방위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무바라크 대통령은 장기 집권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을 비롯한 시위대들은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구심점으로 한 과도정부 설립을 구상하며 무바라크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집트가 아랍 최대 국가, 인구 8천만 명으로 최대 국가인 만큼 이집트의 운명은 향후 이슬람 세계의 민주화 국면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은 아랍권 공동의 적인 이스라엘과 비교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미국 등 서방의 중동 정책에서 핵심적인 파트너를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질 경우 미국의 중동 지역 내 영향력도 손상되면서 아랍권의 새로운 권력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집트지만 우리 증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당장 국제유가도 관련이 있겠고요. 네. 게다가 어제 우리 증시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런 점 더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출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현대모비스나 뭐 LG전자를 비롯해서 어제 급락세를 기록했거든요. 네. 우리 증시에도 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집트 사태, 각 기업들도 이 비상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요. 네. 그 이집트 시위 사태가 격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본격적인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8.14포인트, 1.81% 하락한 2069.7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070선을 내준 건데요.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률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6.08포인트 하락한 521.38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7천억 원, 선물에서 8천억 원가량을 내다 팔면서 증시를 끌어내렸는데요. 어제 외국인의 주식 매도 규모는 지난해 11월 11일에 이른바 옵션 쇼크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중동 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강해져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전날보다 7.70원 오른 7원 70전 오른 112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이집트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중동 시장과 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에서 지사와 사무소 등을 운영 중인 36곳 기업들은 4사 임시 폐쇄와 함께 가족들을 급히 귀국시키는 등 비상 플랜을 가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코트라와 업계에 따르면 이집트 현지의 반정부 시위로 인해 현지의 관공서들이 모두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통관 절차가 사실상 올 스톱된 상황입니다. 특히 LG전자 등 이집트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들도 공장 운용을 잠정 중단해 수출은 물론 현지 조업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급락을 했고, 일본 증시 역시 1% 넘게 밀렸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난밤에 하락하는 모습이 또 나왔었죠.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머니 사정 어떠세요? 예, 국가 경제는 좋아진다는데 저는 별로 나아진 게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국가 경제는 참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 6% 넘게 나왔다 이런 보도를 또 저희가 해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점차 개선이 되고 있어요. 기업들의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점차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성장률 6%를 넘었지만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국민 총소득, 즉 GNI는 오히려 쪼그라들었거든요.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해 관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16.7%나 껑충 뛰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국내 총생산도 늘고 대기업들은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구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서민들은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삶이 더 팍팍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먼저 교육 조건이 워낙 좋지 않은 탓입니다. 유가만 하더라도 지난해 6월 73달러 수준에서 연말 88달러까지 올라갔죠. 다른 원자재 값은 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한 단위를 팔아도 손에 넣는 돈은 적을 수밖에 없죠. GNI가 GDP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제대로 분배되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다고 하지만 정작 4인 가족 기준으로 8만 달러를 넘는 비율은 10%가 채 안 됩니다.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지난 2006년 0.306에서 2009년에는 0.314로 올라갔고 5분위 배울 또한 5.39에서 5.76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건데요. 수출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펴다 보니 고환율 정책을 쓰게 되고 이 과정에서 물가가 계속 오름세를 이어간 거죠. 여기에 장기간 계속된 저금리 정책, 즉 인플레이션 정책 속에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다 보니 국민의 실질 소득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상당히 비싸죠. 네. 네, 그만큼 장바구니 물가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이 왔는데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이 벤처기업 육성에 나선다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이라는 걸 통해서 지원에 나선다고 하는데 다소 생소할 수도 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예, 10년 만에 다시 나오는 거라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벤처 이노비즈 등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천억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 즉 PCBO를 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기본은 10년 만에 PCBO 발행 업무를 재개함으로써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CBO란 신용도가 낮아 직접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의 회사채 발행을 돕는 제도인데요. 지난 2000년부터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도입됐었습니다. 신용기관이 보증을 통해 신용을 높여주기 때문에 소규모 중소기업도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죠. 기본은 지난 2001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조 3천억 원 규모의 PCBO 보증을 지원했었지만 부실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발행 업무를 정면 중단했었습니다. 기본은 다만 과거와 같은 부실 사태를 막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엄격한 신용평가 및 기술평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신용도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본은 또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해 700개의 예비 스타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7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녹색 중소기업을 녹색기술 연관기업으로 선정해 우대 지원하는 등 녹색기업에만 2조 원이 공급되며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지식문화산업을 기보의 전담 영역으로 설정해 지원 비중을 현재 11%에서 12%로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 기자 혹시 스마트폰 쓰세요? 예, 저는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어플리케이션 시장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도 많이 커지고 있고 이 매출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스마트폰 유저분들 앱을 많이 다운 받으실 텐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즉 응용 프로그램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가 177억 건으로 지난해 82억 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출도 151억 달러로 지난해 52억 달러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트너는 오는 2014년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1,850억 건으로 올해보다 1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광고 수입은 현재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지만 2014년에는 30%대 수준까지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와 함께 오늘의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시면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1577-7451로 전화를 주셔서 꼭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묶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요. 투자 기법도 전수해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랑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